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광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삼국유사의 세계인데, 삼국유사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넓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단군이니까 기원전 2333년부터 고려 초까지니까 1500년 정도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벌판, 고조선, 고구려, 발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국가들에 대한 신화를 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의 핵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불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토착 신앙을 또 다루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향가, 여기에 14수가 있어요. 균여전에 11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향가가 11수밖에 안 남았고, 특히 향가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이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은 이 삼국유사에 있는 겁니다. 균여전에 있는 건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건데, 반해서 여기에는 여러 일반적인 향가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화들이 또 많습니다. 설화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설화들의 대부분이 사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련 스님이 쓴 사론에 해당하는 찬이라는 게 있어요. 찬, 이게 48수가 여기 또 있습니다. 찬시입니다. 이것도 시.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의 어떻게 보면 효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많은 민속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71에 대한 거, 100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토착신앙에 대한 거, 산신각에 대한 이야기, 용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조선, 위만조선, 마한, 72국, 낙난국, 남대방, 북대방, 오가야, 북부여, 동부여, 말갈발해 등 나라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딱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게 다 우리나라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다 이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딱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편에 보면 고조선 단군왕건부터 장춘랑 파랑까지 36개의 편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왕도 있지만 왕 아닌 장군도 있지만 일반 사람도 있어요. 이 삼국유사의 또 중요한 것,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국사기에는 일반인들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여기 서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삼국유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체를 꼭 영웅이나 장군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역사의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군신화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당군신화라고 하지 않고 환웅신화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당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군신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건국이라는 건 국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고선조선이라는 국가가 건국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화이기 때문에 건국신화로서 당군신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신화의 내용을 잘 따져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당군이 아니라 환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환웅이고, 웅녀와 결혼한 것도 환웅이고, 그 사이에 난 자식이 당군인데 당군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주인공은 환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건국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군신화라고 한 거죠. 자, 하여튼 이때 건국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BC 2333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BC 2333년이 바로 요임금 때, 요임금 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가 같다, 시작이 같다. 이 이전에는 중국의 역사에 우리는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자조선, 위만조선부터 시작하니까, 기자나 위만은 다 뭐예요?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우리 자주적이지 않고 뭐예요? 남의 지배를 받는 타율적인, 정체성, 타율성, 이런 식민사관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당이 당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위만이나 기자보다 앞선 당군은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유구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고조선조의 내용은 잘 아시죠? 하늘에 환인이 있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삼위태백에서 인간을 다스릴 만하다. 내려왔어요. 풍백우사 운사와 삼천, 물이 삼천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풍백우사 운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 물, 응? 비, 응? 이 구름, 이게 다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응? 농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한 일은 뭘 한 거예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내려왔는데 고모고 범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마늘하고 쑥을 줬는데 곰은 이거를 3-7일 동안 이겨냈고 범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이제 이것은 결국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에요. 이건 수렵 채집 생활이에요. 근데 곰은 잡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도 할 수 있지만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채식도 할 수 있어요. 농경. 그러니까 이것은 범을 토템으로 하는 수렵 민족과는 이제 결별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경 생활하고 있는 이제 집단과 연결됐다. 그래서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 이제 환웅 신화의 특징은 사실은 농경이다. 농경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웅녀와 결혼해서 난 자식이 단군이고 단군이 국가를 건설했어요. 건국, 개국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 신화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환웅은 농경, 단군은 건국. 자, 근데 이 건국 신화에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것만 아니라 신라에 대한 것도 있고 부여, 고구려, 백제 다 있습니다. 가야에 대한 거. 특히 신라는 혁거세, 박혁거세, 석탈의 기말지 신화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신화를 북쪽은 천강 신화고 남쪽은 난생 신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천강 신화라고 합니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 천강 신화예요. 근데 이제 흔히 얘기로 김수로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난생 신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남쪽은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북쪽은 북방 신화의 영향이고 남쪽은 남방 신화, 일본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몽 같은 경우도 보면 아래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했지만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에서 태어나요. 박혁거세도 아래에서 태어나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햇빛이 비쳤어요. 김수로도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화는 북쪽 남쪽이 차이가 없습니다. 즉 천강적 요소와 난생 신화적 요소가 다 같이 있는 게 우리 신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북쪽은 북방 신화, 남쪽은 남방 신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천강적 요소와 난생 신화가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혁거세가 태어나는데 또 옆에서 뭔가 혁거세의 신성성을 더욱더 알려주는 것이 이제 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령은 또 아령정에서 태어나고 용과 관련돼 있어요. 용이라는 거는 뭐와 관련되죠? 물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과 관련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에서 태어난 신성성이 있고 아령은 용과 관련되고 우물에서 관련된 물과 관련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주몽 같은 경우도 동명도 그렇지만 하백의 자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물. 그러니까 이 물이 나타난다는 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죠? 농경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지? 방구대 안각화 가보셨어요? 네. 방구대 안각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돌고 고래, 호랑이, 멧돼지, 사슴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무슨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렵 채집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2km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슨 안각화가 있죠? 천전리 안각화가 있잖아요. 천전리 안각화를 가면 뭐가 있어요? 동심원이 있죠. 동심원. 네. 그다음에 이 물결 모양이 있고 마른 목걸이 있어요.
이 동심원이 뭡니까? 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그리고 이 마른 목골, 물결 모양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안각화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농경을. 두 개 다 안각하지만 이거는 수렵 채집 시대의 안각하고 이것은 농경 생산 시대의 안각합니다. 왜? 농사 지려면 햇빛이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물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각화에 저 어떻게 저걸 왜 새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각화가 그 당시에 있어서 짐승을 많이 잡게 하기를 바랬다. 라스코 동굴, 알타미라 동굴과 같이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 안료를 통해서 이렇게 암 체화하지만 우리는 암각화예요. 새겨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동물을 사냥하기를 바라는 그 염원이 담겨 있다면 이 천전양각화에는 뭔가 농경을 해서 많은 생산을 바라는 이제 이 박혁컷에도 바로 이와 같이 이 농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되는 데에서 기초적인 그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농경입니다. 왜? 수렵은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농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붙박이로 살아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왜? 씨를 뿌리면 언제까지 있어야 돼? 적어도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긴박됩니다. 그럼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연이 이제 혈연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조직이 필요하고 특히 농사하려면 많은 사람이 같이 집단 노동을 하게 되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 뭐야?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로 나가는 겁니다. 국가로. 자, 다음은 탈효왕인데 탈효왕은 또 좀 다릅니다. 탈효왕은 바다로에서 옵니다. 바다로에 와서 탈효의 신화는 굉장히 좀 사실적이에요. 여기 보면 인물도 나타나요. 특히 호공. 근데 이 호공도 어디와 관련이 되냐면 외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난생은 좀 그 남쪽에서 관련된 바다에서 온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탈해가 처음부터 신라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원래는 저 김해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김수랑하고 이제 겨루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진포구 쪽으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는 박씨의 시조면서 신라의 건국시조예요. 석탈해는 건국시조는 아니지만 석씨의 시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국신화라기보다 무슨 신화라고 해야 되죠? 시조신화다. 시조신화다. 반면에 이제 기말지도 이제 호공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호공이 월성을 지나가는데 그 황금 상자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닭이 울고 있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내가 있었다. 그래서 마치 혁거세 일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지를 자꾸 이제 알과 관련돼 가지고 알지에서 이제 그걸 난생신화로 이제 관련시키지만 사실은 알지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아기입니다. 아기. 아기씨 할 때 아기 어린아이. 그 때문에 사실은 알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기말지도 결국은 하늘에서 온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혁거세는 농경과 국가 형성, 그다음에 석탈의 해성활동, 기말지는 재련기술. 왜냐하면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기입니다. 철기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자그마치 5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0%가 아니라 5배라는 거 500%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씨를 그전에는 그냥 뿌리면 날아가기도 하고 새가 주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철로 만든 홈이나 낫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심경을 하게 돼요.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거나 새가 쪼아 먹거나 이런 게 없어요. 깊이에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일세 하듯이 거기서 쭉쭉쭉쭉 정말 뿌리 받고 올라옵니다. 자그마치 연구에 하면 5배. 특히 신라의 신화는 이 신화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뭘 이제 알 수 있냐면 굉장히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다. 왜냐면 고구려 그러면 무슨 신화만 있어요? 주몽, 백제, 온조. 근데 신라는 박역거세, 석탈해, 김할지. 다양해요. 오히려 신라가 다양해요. 자, 이제 신화를 통해서 신라 문화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소위 그 삼국유사가 5권으로 돼 있어요. 5권. 근데 그 1, 2가 기편이고 3, 4, 5가 이제 이 불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얘기. 자, 불교 관련된 내용으로는 흥법편이 있고 탑상편이 있고 의회편이 있고 신주편, 피음편, 감통편, 효선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법편은 말 그대로 불법을 진흥시키는, 불교가 전래 수용돼서 공인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반면에 탑상은 말 그대로 불탑과 불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 미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룡사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불국사. 그다음에 이제 의회는 원효, 의상, 자장 이런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신주편은 밀교에 대한 겁니다. 밀교, 명랑법사 이런 밀교에 관련된 얘기고, 피음편은 속세를 떠나서 은일하는 이런 이제 약간 도교적이라고 그럴까? 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감통편은 이런 선도산, 성모, 수의불사 쪽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뭔가 그 신이하면서 아주 감동스러운. 근데 여기에 이제 대개 보면 토착신앙과 불교가 뭔가 이렇게 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효선편은 효행, 선행. 어떻게 보면 유교적이에요. 좀 유교적이에요. 유교적 가치가 불교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진정사, 효선 쌍미조인데, 진정이라는 그렇게 좀 빈민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제 불법에 관심이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불법을 나중에 할 수는 없다. 날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어머니까지 같이 동반해서 성불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선이라는 건 뭐냐면, 효는 굉장히 이제 유교적 가치고 선은 뭐 불교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같이 쌍미 둘 다 아름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흥법편, 그다음에는 이 불교가 예를 들어서 아도, 그다음에 뭐 순도 온 거, 마라난타가 온 거, 또 이차돈의 순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그러면 되게 불교가 외래 신앙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전례가 됐죠. 그럼 이 사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수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인이라는 건 법제적 조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불교가 들어오면 금방 퍼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국유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고구려에도 그 아도와 순도가 와서 그 절을 지어주게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법제적 조치를 내립니다. 교라는 걸 내려요. 교. 임금이 명령 내리는 걸 교라고 합니다. 이래야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천주교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퍼지나요? 아니죠. 나라에서 못하게 합니다. 신유박해 뭐 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공인되잖아요. 불교도 사실 우리가 불교도 처음부터 그냥 들어와서 그냥 금방 퍼졌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차돈 순교설화죠. 자, 이게 이제 원정흥법 염척별신조가 이게 이차돈의 순교설화인데, 이 순교설화도 이 삼국유사에 있어요. 삼국유사. 근데 굉장히 리얼해요. 이 삼국유사에 있는 이차돈이 순교하게 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법흥왕도 흥법,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누가 반대하죠?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 귀족들은 뭘 믿고 있었어요? 토착신앙. 그들의 토착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천신신앙이에요. 하늘.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신앙은 천신입니다. 환웅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혁거제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김수로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근데 내려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내려와요? 산을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의 핵심은 천신과 뭐예요? 산신이에요. 천신과 산신입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속신앙은 원래 그 시베리아에서 시작한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천신신앙과 산신신앙과 결합돼서 무속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은 뭐예요? 천신과 산신입니다. 산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하느님, 천신.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불교가 눌정 때 이제 들어와요. 신라에. 그러다가 이제 법흥왕은 일찍이 이제 불교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인하려고 그러는데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마음대로 이걸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신인 사인 이차돈, 이 사인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사인이 이제 흥법 의지가 있고 또 그 법흥왕이 이런 흥법 의지가 있는 걸 알고 왕이 먼저 나설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흥왕과 이차돈은 이 불교를 공인하자 합의하죠. 그리고 이차돈에게 무슨 권한을 주냐면 절을 지어라. 절을 지어라. 그런데 이차돈은 절을 지을 바에는 귀족들이 믿는 천신신앙의 센터에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경님이에요. 천경님이란 말 자체가 하늘천, 거울경, 수풀림자예요. 그러니까 천신신전이에요. 천신신전. 천경님이라는 거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제우스 신전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차돈은 왜 그런 생각했냐? 이왕이면 딱 하려면 확실하게 제우스 신전 허물고 거기다가 교회를 져야 이게 제대로 되지 않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대는 못하고 했었는데 이차돈이 자기들의 천신 신전에다가 그걸 부시고 질려니까 벌떼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와서 왕한테 하니까 왕도 이제 여기서 결국 양보를 해가지고 이차돈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차돈은 어떻게 보면 급진 개혁파라고 한다면 법흥왕은 온건 개혁파. 개혁이라기보다 급진 흥법파. 여기는 온건 흥법파. 왕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다 들어야 될 거니까. 근데 이차돈 입장에서 한번 한 김에 그냥 확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법흥왕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차돈이 죽고 나서 목을 뱉는데 그게 이제 저 금강산정에 떨어지고 거기서 일반 사람은 빨간 피인데 흰 피가 더 나는 거 보면서 신이 하니까 귀족들도 더 이상 저거 하고 그다음에 왕 또 귀족들이 보기에 야 이게 저 측근인 자기가 시켰는데도 죽이는 거 보니까 이거 말 잘못했다가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 못하다가 결국은 이 천경님의 그 흑륜사를 짓게 되는 게 언제냐?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 그래서 사실 진짜로 불법을 진흥시키는 것은 진흥왕입니다. 왜? 그게 흑륜사의 그 흑륜사가 천경님에 들어간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궁유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고대사의 체계를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불교 면에서도 불교 신앙과 불교 사상과 불교 미술과 불교가 또 다른 그 문화와 또 다른 사상이나 종교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 있는 불교의 아카이브다. 뿐만 아니라 이 상궁유사는 문학의 우리나라 문학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첫째는 설화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본 것만 해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연호랑 세원이 알죠? 사근갑조도 알죠? 선도관 기지삼사조도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양지사석, 진표전간, 선도산 성모수의불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선도산 성모수의불사 쪽. 선도산 성모수의불사조는 무슨 뜻이냐면, 선도산, 경주에 가면 서학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산 이름이 선도산입니다. 선도산 성모, 거기에 이제 산신이 여성이에요. 우리나라의 산신들은 대개 다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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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포에 노고단 있잖아요. 노고가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저 지리산에도 가면 노고단이 있죠. 그 할미단이에요. 할미단. 우리나라의 고대의 산신은 95%가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저기 그 대치동 가면 대모산이라고 있어요. 대모산이 큰 엄마 산이 아니라 그랜드 마더 산이에요. 대모라는 게 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 산 이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금강산, 문수봉, 뭐 이게 불교적으로 바뀌면서 관음봉, 이게 굉장히 이제 남성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고대 산신은 여성입니다. 첫째는 제일 많은 게 이제 할미산이에요. 할미산. 우리나라 산이 노년기산이에요. 노년기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어머니로 표현되냐면, 우리나라의 70%가 산입니다. 지형이. 근데 우리나라의 마을이나 도시는 다 뭘 배경으로 해서 도시가, 마을이 형성돼요? 산이죠. 산. 왜 그러냐? 첫째, 산이 뭘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줍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도 맞아요. 미세먼지는 요즘 못 막아요. 옛날에 먼지는 막았는데 미세먼지를 못 막고 있어요. 산이. 그리고 이 산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담았다가 비가 안 오면 내줍니다. 샘입니다. 또 이 나무는 또 어디에 씁니까? 땔감에 씁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 때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못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산에 가서 하다못해 열매를 주워 먹든지 뿌리를 캐 먹든지 초급 목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일종의 자궁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신도 중요해요. 농사 질 때는 천신이 중요해요. 근데 농사가 안 될 때는 누가 그 다음에 산신이에요. 하늘이 살려주든지 아니면 산신이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천신과 산신입니다. 근데 이 산신을 국가에서도 관리해요. 삼산, 오학. 이 서학이라는 건 동서남북 중에 뭐예요? 서쪽에 있다. 이 선도산. 선도산 성모가 이제 산신인데, 비구니 지혜가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펀드레이징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하려는데 잘 안 돼가지고 불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이제 빗받침 안 돼가지고 잠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선도산 성모가 나타나요. 선도산 성모가 나와서 어디를 가보면 금이 나온다. 그걸 가지고 불사를 해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보살과 함께 또 모셔라? 오학신군도 같이 모셔라. 오학신군이 뭐예요? 산신도 모셔라. 이게 우리나라 산신각의 이제 시작입니다. 즉 불보살을 모시는 건 어디예요? 대웅전. 산신 모시는 데는 산신각.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도교가 들어와서 칠성 모시는 칠성각. 그다음에 이제 또 독성각. 이 셋을 뭐라고 그래? 삼성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면 산신각이라는 데가 있고 삼성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이 따로 있으면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같이 있으면 삼성각이에요. 여기 보면 산신 모시고 나반전, 독성, 그다음에 여기 산신, 칠성 한꺼번에 모시면 이게 삼성각이에요. 우리나라 절에 산신각이나 삼성각이 따로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없더라도 들어가 보면 태화는 다 걸려 있어요. 특히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절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원래 그러니까 그 산에는 산신을 모신 산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산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절이 들어간 겁니다.
절이 들어가면서 대웅전 오고 이러 하지만 원래 있었던 신적 존재인 산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시키는 거예요. 공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상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보통 문학에서는 설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상국유사에 있는 것은 설화라기보다 일종의 사화다. 역사 이야기다. 역사 이야기다. 아까 역사는 아니지만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신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신화를 맺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 내용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곰이 사람이 되고 뭐 마늘 쑥을 먹고 뭐 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진 않죠, 그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잘 해석해 보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캐치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설화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 여기저기 실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께 남아있는 겁니다. 그 원형이 바로 상국유사에 있어요. 그래서 상국유사는 그 일종의 아카이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국유사할 때 유자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육당 천암선 이후에 삼국사기에서 없는 것들을 모아서 낸 게 삼국유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사기와 그 똑같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없는 걸 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유가 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문화유산을 남긴 거다. 이유는 여러 개를 옮긴 거다. 근데 왜 역사할 때 사자를 안 쓰고 일사자를 썼냐? 일사자 썼냐? 많은 자료들을 대체로 모아놨다. 팩트, 사가 팩트 아니야 팩트. 팩트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종래의 기준으로 볼 때 역사 사자를 쓰기보다는 일사자를 썼다. 문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향가입니다. 우리 문학의 뭔가 정말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냈다고 하는 게 향가인데 지금 25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균여전에는 11수, 삼국유사에 14수가 남아 있는데 균여전은 대개 불교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삼국유사에 있는 거는 불교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불교에 관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모 죽지랑가,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헌화가 꽃을 바치는 노래, 사랑과 관련된 얘기. 안민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그다음에 찬 기파랑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이제 찬미하는 노래. 초용가, 소동요, 도천수대비가 이건 불교적이죠. 원앙생가 이것도 불교적이고 제망매가는 자기의 이제 누이를 위해서 한 거고 해성가, 원가, 우적가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불교적이지 않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문학에서 어떤 주제를 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론 이제 곡조는 알 수가 없어요. 곡조는 알 수가 없고 지금 범패가 이제 좀 이런 그 뉘앙스를 가졌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시조창도 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문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찬시예요. 이 찬시가 48개가 있습니다. 이 찬시가 마치 김부식이 31개가 남아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역사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 찬시는 이 산문은 아니고 운문으로 이런 스님이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운문으로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이제 추상적인 면은 많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고려 후기에 시를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관, 또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승려로서 수행도 들어가 있지만 어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현실에 참여하고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 인식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이 이제 민속. 저는 제일 이 삼국유사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속이라고 봅니다. 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는 대개 이게 삼국사기 같으면 유교적, 뭐 삼국유사는 불교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민속적인 게 많아요. 이게 삼국유사의 특징이에요. 조선시대 특히 자료들이 민속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전부 양반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배층 중심이지 소위 피지배층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 삼국유사는 이 민속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환웅신화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 대로 내려오고, 근데 농경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와서 곰하고 범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곰토템, 응? 범토템, 이런 걸 볼 수 있고, 마누라고 쑥을 줬는데 처음에 100일 동안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3, 7일 했다. 근데 애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3, 7일이에요. 그 다음이 100일, 그 다음이 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3, 7일, 100일, 360여사. 우리 민속이 굉장히 유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히 환인, 환웅, 단군, 이게 삼신신앙이에요. 삼신. 우리가 삼신할머니, 삼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삼신상 쌀을 3개 갖다 놓잖아요. 이 농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은 이제 뭐 근대화되고 도시화되고 해서 많이 없어져가고 있지만 그 원조가 벌써 상당히 유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문무왕 번민절 보면 거기 화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장하는 얘기. 화장. 그다음에 이제 수로부인 쪽 여기도 보면 용신과 관련된 게 있고, 특히 가락국기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웨딩 마치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수로한테 그 구관들이 자기들 딸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김수로가 안 합니다. 안 하고 나는 배필이 있을 것이다. 천정 배필이 있을 것이다. 여기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근데 허황옥이 이제 능연을 넘을 때 거기에 패백을 드립니다. 자기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가지고, 이게 이제 패백이에요. 패백이 나와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궁궐로 데려가려니까 딱 허황옥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감히 너희들을 왜 따라가느냐. 그 얘기는 본인 나와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로가 알고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행제소를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 결혼이. 그러니까 왜 웨딩 마치라고 그랬냐면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하는 건데 이 허황옥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신부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랑집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랑집도 아니고 신부집도 아닌 제3의 장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결혼식장이잖아요. 웨딩 컨벤션 센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 최초의 국제 결혼이면서 최초의 웨딩 홀이다. 이거 아주 재밌는 결혼 이야기가 바로 이 가락국기에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웅면비. 웅면비라는 건 뭐냐면 종인데, 여종인데 불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못마땅해. 지가 일이나 하지 말이야. 무슨 기도해가지고 성불하겠다더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막 일을 막 시킵니다. 일을 막 시켜서 못 오게 해.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오면은 전부 이제 그 절에 가면 그 안에 밖에 때도 뭐 자기가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래도 뭐 이렇게 억지로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성불을 더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도 이제 반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나라 불교는 처음에 왕실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불교를 시작해서 귀족 불교로 해서 평민 불교 이렇게 가는데 이런 노비도 뭐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남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을 외우면 서방정토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를 봐서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왕도 부처가 될 수 있고 귀족도 될 수 있고 평민도 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노비까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에 봐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님 자체가 이런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고 있었겠지만 이 민족의 구성원 모두가 이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특징인데 왜 삼국유사를 이때 썼느냐? 이때는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완전히 저거요. 패배감, 상실감, 막 이렇게 됐어요. 좌절감. 뭔가 우리 이걸 다시 이겨내야 된다. 그 이거 누가 이겨내야 될 거냐? 정신적으로는 대장경, 또 우리 문화에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해내야 된다. 이런 게 담고 있다. 왕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들까지 하는 거, 군인들만 되는 게 아니고 귀족만 하는 게 아니라 평민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여종까지, 사내종, 여종 다 함께 민족의 공동체로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담아 있다. 이게 삼국유사의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다. 이런 스님은 이런 어떤 역사의 그 어떤 그 체계나 서술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민족들이 알아야 될 얘기, 구성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얘기. 그래서 우리의 역사 출발점을 당군의 고조선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가 아니라 한울, 즉 유구성, 독자성, 그리고 삼국사에 다루지 않는 고조선 부여 발해. 자, 이 삼국유사는 그래서 문화 콘텐츠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중들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면서도 이걸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문화 원형 콘텐츠로 개발하는 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삼국유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